홍보 아카데미 관련해갖고 이제 설문지를 거두셔서 저한테 주셔갖고, 그건 제가 분석을 앞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요 30일 날 계획됐던 것이 한 2달 전쯤에 이제 최성민 사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럼 뭘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평택항 발전 전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전에도 했던 게 많아갖고 그냥 물동량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병진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또 뭘 따로 만들기가 좀 애매하고 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거기서 썼어요. 사실 먼저 만든 거라서 17일 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쓰고 여기는 뭐 그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하고 마지막에 PPT 2장은 뭐냐면은 이제 평택항은 어떻게 초이스를 해야 되느냐 이제 선택의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항만 연구를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타항만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항만에서는 사실 평택항 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 지금 평택항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평택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당연히 목표가 다르죠. 부산이나 인천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항만들이 신생 항만이든 평택처럼 한 30년 좀 넘은 항만이든 간에 약간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오늘 화두를 조금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성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 특성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 전략을 우리가 초이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성과 분석은요, 우선, 한 15차례 했나요? 몇 차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카데미 행사를 올해 21번. 21번 하셨어요. 뭐 작년만큼 하셨는데, 지금 설문을 저한테 걷어주신 거는 한 310부 걷어주셨고요. 대부분은 남자고, 이제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많이 했고, 올해부터 이제 2년극을 해갖고 10대까지 했는데, 사실 설문은 이제 10대한테는 걷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이상부터 해갖고 이제 설문을 좀 걷어주셨습니다. 우선, 그, 아카데미 그 교육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상이, 그래서 그렇다가 이제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보통 그렇다 이상이라고 보면은 뭐 80% 이상 거의 만족하셨던 걸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제 현장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응답을 주셨고 만족을 하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평택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계시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을까? 개항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서울 사람이면은 경기도의 유일한 수도인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안 하고 경기도의 유일한 어디 수원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마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아카데미의 목적이 평택항에 대한 인식을 좀 넓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데 그냥 평택항입니다 그러면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이제 필요 없는 사족 같은 말인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걸 보면 아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면 더 넓혀지고 평택 시민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경기도에 저쪽에 양주라든가 파주 쪽에 있는 분들도 다시 경기도 시민이기 때문에 도민이고 하니까 평택항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 만족도를 보면은 우선은 아마 처음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선은 부두 견학은 어떠냐고 했을 때는 매우 만족하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한 부분이 보통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마리나 부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인이 와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부두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봤다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보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괜찮다 하는데, 제가 뭐 인천이나 이제 부산에서도 홍보선을 좀 타보긴 했지만 안타까운 거는 저도 올해도 타봤거든요. 여기서 견학을 또 학생들 데리고 탔는데 작년에 탔던 거하고 배가 달라져갖고 한참 타졌습니다. 했더니 많이 작아졌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한데, 우리가 부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천 가도 좀 배도 크고 해서 그 안에서 뭔가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단순히 지금 현재 배는 이제 안타까운데 안전만 있어야 돼서 안타까운데 그래도 타봤다는 거에 만족을 하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아마 이제 평택항의 역사 유래 뭐 강의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족스럽고 또 하나는 이제 점심 식사 제공인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아마 비용이 너무 작아갖고 오신 분들이 제가 기억에는 점심 식사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않다는 기타 의견을 많이 주셔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산이 좀 늘었는지 아니면 식당하고 계약을 잘했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신 걸로 했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적은 편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본 것 중 사실은 뭐 100% 알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아마 설명하시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필요하냐고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평택시와 평택항 간의 이제 연결도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 뭐 최근에 이제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평택항 물동량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두 개가 이제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2순위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물동량과 관련된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이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평택항에 대한 인식이 좀 넓어졌고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되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인데요. 우선 뭐 제목은 물동량 특성이라 해갖고 지난 한 20년간 평택항의 물동량을 좀 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의 개항사부터 쭉 적어갖고 최근까지 전하는데 사실 요 중간에 좀 떴죠. 사실 10년하고 예. 이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올해가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뭐냐 하면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뭐 선거 때 보면 컨벤션 효과라 그래갖고 물동량이 같이 증가하는 게 상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증가시키면서 물동량을 증가시키기에는 지리적인 한계점, 공간적인 한계점 때문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 속도가 조금 더디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머지 면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배후단지로만 보면 상당한 많은 면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답니다. 사실은 뭐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 검토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이제 이 함대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 그 부지나 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배후단지와 관련된 부분들 외에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요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평택항의 지금까지의 위치를 보면은 총 물동량은 전국 5위고 컨테이너는 전국 4위. 가장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성차 처리 실적이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에 보시면 이제 빈 공간에는 다 차가 지금 완성차가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선 뭐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을 쭉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증가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좀 떨어지다 올라가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 특히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21년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수치들은 뭐 잘 아시겠다시피 이제 공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치고 실질적으로 그럼 공컨테이너 비율이 여기 보면은
2021년에 90만 톤이 TU를 넘게 처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8만 8천은 공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수치는 잡혀있지만 화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뭐 다 해갖고 봤는데 이제 대략 비슷해갖고 한 세 개를 나눠갖고 2002년부터 2004년, 2012년부터 24년, 21년부터 23년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와 관련돼 갖고 컨테이너 아닌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물동량 관련해 갖고 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뽑아봤습니다. 품목을 좀 뽑아봤는데 절대적으로 방진육 섬유니 그 제품이 계속 1등이에요. 계속 1등인데 그럼 얘를 제쳐주고 그래도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엔 차량 그 제품이라든가 기계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다가 2012년부터는 이제 화학공업 제품들이 이제 조금 나타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제품들도 이제 기타 동식물 생산품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데이터가 조금 이제 TU로 나오면 좋은데 TU로 안 나와갖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분석을 했을 때 2016년부터는 거의 요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동안은 화물이 같은 제품들이 상위에서 계속 처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물류 루트는 이쪽으로 고착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게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외에 다른 화물들은 사실은 이쪽으로 왔을 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항만 분석하다가 데이터를 산 건데 2022년 OD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국 항만 거를 사갖고 분석을 특정 항만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택항을 한번 보게 됐는데 평택항 수출이 대부분 다 보면은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충북인데 인천항도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지역의 물동량을 갖고 두 항만이 서로 양분해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화물은 사실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량으로만 나와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냐 아니냐는 다음에 좀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충남 이북을 해갖고 인천까지 해서 이쪽에 있는 화물들이 평택항과 인천항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럼 수입하는 경우는 어떠되냐 보면 수입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양쪽 인천이나 평택이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이제 인천이 더 수치가 좀 다르게 많은 것은 있겠지만 결국은 같은 지역을 갖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항만을 이용할지는 화주나 물류회사인 포딩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겠지만 두 항만이 예전에 인천항이 서브항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항만이 상태가 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분석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나온 화물들이 어디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냐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 수출에 이용하는 항만들은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 순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컨테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를 다 포함한 거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부산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나오는 컨테이너 화물 중에 원양 항로는 부산항을 당연히 이용을 하겠고 인천항과 평택항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중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인천항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는 인천항이 항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수입 같은 경우는 평택, 인천, 부산 수입입니다. 경기도에서 수입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평택이 많고 인천이나 부산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있는 산업이 수입보다는 수출을 지향하는 산업들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평택이 저렇게 중량이 많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수치에는 벌크 화물이 조금 있을 확률이 높다, 최고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기도의 화물들이 수출과 수입되는 특징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게 보통 이제 관세청에서 나온 트라스에 컨테이너만 발라서 이제 데이터를 구매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걸 산 거는 다른 항만의 전체를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좀 구분이 잘 안 됐던 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항만별 수출 특성을 보면 평택항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중국, 호주, 스페인, 뭐 영국 이런 국가를 통해서 평택항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한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미국, 호주, 스페인, 영국은 사실은 컨테이너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 평택항에서는 이 지역으로 항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거는 벌크라는 확률이 높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기도의 화물이 인천을 통해서 수출하는 국가를 보면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입니다. 그럼 이 국가들은 어디냐?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한 경기도에 있는 화물들이 인천을 통해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항로는 평택항도 충분히 유치시킬 수 있는 정리선 항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인천항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당연히 항로가 많고 운임이 싸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계의 논리고요. 부산항을 해서 이용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산,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인데 중국, 베트남, 인도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트럭 타고 아니면은 기차를 타 화차를 통해서 부산항에 가갖고 이 지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량 중에 평택항을 이용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평택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항이나 부산항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화물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항만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OC를 개발할 때 특히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걸 개발할 때 1차적으로 갖고 가는 물량은 뭐냐면 지토끼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화물은 먼저 자기네 지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전제에 개발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물량들이 경기도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평택항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타항만을 통해서 이용한 물량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컨테이너라고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운송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입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에서 수입하는 화물 중에 평택항을 이용하는 화물들은 다 이런 화물입니다. 근데 호주, 카타르, 미국은 호주, 카타르 같은 경우는 또 미국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중국, 말레이시아 빼고는 이 세 개 국가의 화물들은 벌크 화물이다.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는 아닐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인천항을 통해서 수입하는 화물들은 여기 보면 수출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아시아에 있는 물량들이 많은데 항로가 많다 보니까 중국 물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평택보다는 많이 처리하고 있다. 부산항을 해서 처리하는 화물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대부분 다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면서도 평택항이 아니라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을 해갖고 경기도로 트러킹이나 철도를 통해서 화물을 이동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평택항의 활성화는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물동량 확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화물만도 평택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왜냐하면 민간 비즈니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항만들을 이용을 하면서 트렌드들을 좀 봤더니 이거는 이제 평택항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항만들의 트렌드를 봤더니 항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물류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시키는 전략들을 많이 추진을 해요. 우리 부산항도 이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화물의 이출에 대해서 이제 끝났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물류 생산교역 거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항만 정책을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쫓아가는 지역이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지역들이 이제 번역을 커버하는 항만의 역할, 이제 RDC의 역할을 물류 단지들이 막 건설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항만 건설 그냥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항만 건설 운영할 때 이미 이제 계획상 파급 효과를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적, 직간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하나는 지역 산업과 연관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그 다음에 지역 거점 항만 중심의 이제 경제권 형성하기 위해서 항만을 통해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들을 다 연결시켜 갖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트렌드들을 나타내고 있다 해서 함부르크라든가 LA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항만 따로 도로 따로 철도 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다 같이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뭐 클라우드, AI 뭐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자동화 디지털된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최근에 이슈지만 이제 뭐 그 탄소 중립이라 해갖고 친환경 항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후 단지와 관련된 트렌드를 조금 다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항만들이 갖고 있는 배후 단지의 트렌드는 뭐냐면 어쨌든 연계 운송을 강화시키는데 도로, 철도, 내수로 결합. 뭐 여기는 지금 사실은 넣지는 않았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철도에다가 이제 항공까지 포함을 해갖고 뭐 우리 얘기하는 이제 트라이포트라는 개념을 도입해갖고 이제 다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연결 운송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배후 단지에다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항만 배후 단지의 기업들을 유치시켜갖고 그 기업들이 뭐를 하냐면은 지역을 커버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하고 네덜란드의 사례는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 남부 지역을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 단지들을 유치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뭐 새로 나온 뭐 기존에도 있겠지만 이제 전략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좀 드문데 디스브리크라는 데가 내륙에 있는 약간 강에 있는 항만인가 봐요. 근데 노테르담에서 큰 물건들은 거기 내리고 요 독일에 있는 디스브루크는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없지만 이제 요 항만 간 협업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지금 현재 평택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원양 항로에 선사를 놓는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산항에서 환적을 해갖고 연안운송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들을 다 이쪽에 갖다 놓고 여기서 트러킹을 하는 전략도 어떻게 보면 평택항과 그 배후 단지를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들을 모아보면 항만 발전 개념이 우선은 뭐 선석을 확보하고 항로를 확대, 뭐 다변화하는 거나 아니면 배후 단지 개발, 기업 유치 뭐 이런 부가치 창출을 하는 게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처리 물동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물동량이 확대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서 있기 때문에 숙박이나 식당 등 정주 여건과 관련된 것들의 이제 필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기존에 있는 타운에서 항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항만 주변에 있는 신타운이 형성되면서 항만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최근의 이슈들 중에 이제 하나가 친환경 문제라든가 탄소 미세먼지와 또
또 하나는 사람이 항만 주변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친수 공간 많이 나든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항만 활성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 발전하는 단계가 물동량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선석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터닝을 해갖고 이 친수 공간에 좀 더 힘을 실어갖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잘 알다시피 부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항으로 거의 이전이 된 상태니까 거기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친수로 이제 가는 전략을 취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한국만 한 건 아니라 이제 외국의 많은 항만들이 이런 전략들을 과거부터 처리했는데 가장 성공한 거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시드니예요. 사실. 오페라 하우스 있는데 그쪽이 원래는 물동량 처리하던 항만이라 아래 위로 해갖고 항만을 분리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전하고 성공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평택하의 발전사에다가 이제 놓았을 때 어쨌든 선석을 2010년 전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신국제 에어터미널도 이제 개발하고 통해서 선석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화물을 유치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PDI 센터로 활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도 뭐 그 당시에는 선석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화물을 유치를 시키다 보니까 물동량이 증가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냥 평택하면 뭐에 특성화된 항만이야라고 얘기하면 자동차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KD라든가 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수입되고 수출돼 갖고 그 동네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건 사실은 완성차다 보니까 장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드라이브 라이센스인 사람들이 부두나 부두 밖에 배후단지에 장치를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물동량이 많이 늘으면은 지역에 파급 효과가 커갖고 지역에 사람이 많이 꼬이고 뭐 이래갖고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포승단지 앞쪽이죠. 제가 한 15년, 20년 전만 와도 아무것도 없어갖고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모텔, 호텔, 식당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가 평택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제 물동량이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물동량이 확대되다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거는 약간 물동량이 정체되고 더딘 개발 속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이 이제 더 이상 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상 운송으로 가는 화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산업입니다. 사실은 산업 자체 구조가 그래서 물동량 자체가 전국적으로는 거의 환적한을 빼면 거의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뭐 항공 운송으로 가는 화물들이 점점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투자는 아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컨테이너로 가는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반도체는 열심히 투자를 해갖고 벨트 만들고 뭘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로 나가는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백색가전 전자제품 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산업 구조는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지금 해상물동량 예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좀 다운이 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친환경 마리나 이슈도 좀 부각이 되죠. 특히 마리나 이슈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한 그 친환경 이슈가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단체에서 아니면은 관계기관에서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지 않느냐면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크게 보면은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갈 거냐 아니면 항만을 리뉴얼을 할 거냐 했을 때 우선 지속적인 물동량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중에는 아까 봤듯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느 특정 기업들이 인천항을 이용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서 평택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들을 뭐 기존에 있는 이제 항만 마케팅이나 이제 항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항만 리뉴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항만을 다 걷어내고 이제 친환경 친수 항만으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앞쪽이 당진 쪽이 공업항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 공업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수 치당만을 해갖고 이 앞에서 요트를 띄워갖고 뭐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뭐 제부도나 대부도에 있는 것처럼 요트 띄우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기 선주들하고 작업하는 게 있어서 이제 배 타고 와 보면 저 아산만 입구까지도 이제 오고 그 밑에까지도 이제 내려가는데 그쪽도 부산보다 안 좋은 건 뭐냐면 중간에 배 가는 길 옆으로 다 양식장들이 있어갖고 좀 활동하기가 좀 나빠요. 근데 부산 해운대는 타고 나가보면 이렇게 광안대교 지나면서 야간에도 나가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가보니까 낚시 이거 빼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앞에를 마리나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접점에서 물동량하고 친환경하고 친수항만을 조금 접점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이거죠. 지속적인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빠른. 우리 이명박 시대에 이제 토목공사해 갖고 GDP 늘리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건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땅은 뭐냐 했더니 배후단지뿐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프라 확충보다는 항만 운영에 대한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배후단지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지금 배후단지 1단계에 있는 그 창고를 소유한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 합니다. 그냥 창고에다가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PDI 센터 주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수익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작업 안 해도 되니까 관리자만 두면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배후단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동량 창출하고 있는데 인력 고용도 안 되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냥 차량 갖다 놓고 그거 빼가고 들어오고 빼가고 들어오는 거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배후단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수를 가든 아니면은 뭐를 가든. 그러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포스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쫄딱 망했다가 지금 살아나는 데가 이제 포항 영일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민자부두를 개발을 해갖고 이제 경북도하고 포항시에서 돈을 투자해갖고 포스코 업체들을 위해서 협력업체들 컨테이너실을 하고 부두를 만들어놨는데, 포스코가 광양을 더 크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포항에 있는 물량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돈 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자본 잠식 나오고 경북도하고 포항시는 돈 계속 집어넣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 배후단지 만들어놨는데 텅텅 비어갖고 뭐 물량도 제가 보면 없고 있는 것도 임대료를 싸게 줬는지 그 풍력발전 바람개비 날개만 쭉 갖다가 해놓고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부두 기능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량물이라 아마 부두 치마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허용을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호기를 맞은 게 뭐냐면 갑자기 전기차가 나오면서 포스코가 턴을 했어요. 사업을. 광양은 제철로 밀고 포항은 전기차에 배터리를 생산하는 원료기지로 만들면서 에코프로비엠이고 뭐고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저번 달에 갔을 때는 와 물량이 꽉 찼어요. 물량이 꽉 찼어요. 갑자기 산업이 턴을 되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라는 큰 기업이 뭔가 턴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처럼 물류 네트워크가 좋고 뭐 어찌됐든 인천도 수도권에 가까운 뭔가 장점이 있고 한 상황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물류만을 위한 기지로 배후단지를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포스코처럼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평택항에는 앵커 기업이 지금 사실은 항만이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해줄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의 부품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져 갖고 그게 평택항을 통해서 또 나가고 뭐 이런 데서
지역의 앵커 기업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미군도 뭐 어쨌든 군대로서 군수물자가 많은 상황에서 평택항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배후단지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히 그냥 뭐 물류단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포승 뒤쪽에 있는 IPX나 뭐 이런 경제자유구역에도 앵커 기업이 큰 게 들어와서 뭔가를 전체를 다 몇십만 평을 해갖고 개발을 시켜갖고 유사업종들 모아갖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다 고민을 해봐서 이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근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자리 정비를 위해서 5분 정도